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박물관에 갔을 때 왜 이렇게 전부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낯뜨거워서 외면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별 관심 없이 눈을 돌려버린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박물관에 소장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죠. 박물관에서 1m 70cm, 2m 80cm가 넘는 그림 앞에 서면 보는 순간 공간을 압도하는 크기에 놀라게 됩니다.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청초한 기품이 흐르는 순백의 피부에 아련해 보이는 여신의 표정 때문인지 마법에 걸린 듯한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으세요? 왜 여인이 조개 껍데기 위에 서 있는지, 뜬금없이 왜 옷은 벗고 있는지 정말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드시죠? 그림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전해주는 중요한 두 작가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있는데요.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세기경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통해서 트로이 전쟁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휘두르는 신들의 활약상을 펼쳐주죠. 헤시오도스는 신의 계보에서 천지의 창조, 신들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에 따르면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처음으로 낳은 것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입니다. 모자지간이죠, 그러니까. 근데 모자지간이지만 부부가 된 둘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연이어서 기괴하게 생긴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남편 우라노스가 탐탁지 않아 하자 가이아는 땅속 깊숙한 곳에 아이들을 숨겨놓죠. 계속되는 출산과 땅속에서 꿈틀대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꿈틀대는 아이들로 점점 힘들어지니까 가이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낫을 준비하죠. 가이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가이아와 우라노스에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영민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성기를 싹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자른 성기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파도에 휩쓸리던 그 절단된 신체 부위에서 거품이 일어났고 시간이 지나자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신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했는데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나왔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름이고 베누스가 로마 신화에서의 이름, 비너스는 영어에서 말하는 이름이죠. 폭력과 힘이 거세되고 그 자리에 사랑과 미가 탄생하니 어찌 보면 참 황당한데 통쾌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얘기죠.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창백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조개 껍질 위에 서 있네요. 몸은 길게 늘어뜨려져 부드러운 S자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한쪽 가슴을 감추고 긴 머리카락으로는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시선은 왼쪽 아래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왼쪽에는 두 남녀가 하늘에 떠 있는데 큰 날개를 단 남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붓죠. 자세히 보니 볼을 잔뜩 부풀리고 있어요. 입에서는 뭔가가 나오고 있고요. 후 이러고 있으니까 아하, 입김을 세게 불고 있네요. 그 입김, 말하자면 바람이죠. 그 입김 덕분에 여인이 바닷가에 당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김을 불어주는 이는 바로 서풍의 신 제피로스입니다. 함께 있는 여인은 제피로스의 연인이자 꽃의 여신인 클로리스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우리가 다룬 귀족들의 먹방 이야기, 굴먹는 점심에서 잠깐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들 주변에는 꽃비가 내리고 있는데 바로 비너스의 꽃인 장미입니다. 제피로스가 불어주는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신이 무사히 키프로스 해안가에 당도한 순간임을 알 수 있겠죠. 키프로스 섬은 크레타 섬 북서쪽에 위치한 큰 섬인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레바논 앞쪽의 바다에 있는 섬이죠. 이곳은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섬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제피로스의 바람으로 여신의 머릿결이 오른쪽으로 나부끼고 있죠. 비너스의 머리카락을 따라가 보니 오른쪽에 계절의 여신이 사랑과 미의 여신의 벗은 몸을 가려주려는 듯 붉은 천을 펼치며 다가오고 있어요. 계절의 여신 역시 서풍을 받으니까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 역시 한껏 뒤로 휘날립니다. 하얀 드레스에는 푸른 꽃, 붉은 천에는 하얗고 노란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계절의 여신의 가슴 아랫부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연한 분홍 장미꽃이 한가득이죠. 바다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키프로스 섬에 봄을 한가득 안고 도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이 그림을 1485년에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게 1495년이고 아직은 기독교 성화가 주로 그려지던 시대였는데 보티첼리는 대담하게도 이교적인 주제를 택한 거죠. 중세 1000년 동안 그림과 조각은 무지몽매한 중세인들에게, 왜 무지몽매한 중세인이라고 하냐 하면 중세 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에 불과했어요. 귀족들은 극히 극소수만 글을 읽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귀족들은 다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였겠죠. 그런 글을 읽을 수 없는 중세인들에게 성경을 쉽게 알게 하는 좋은 도구였고 많은 경우 성스러운 존재를 대신하기도 했어요. 발가벗은 몸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유일했는데 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네, 아직 죄를 짓기 전, 그러니까 선악을 알기 전에 순결한 존재이거나 혹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수치스러운 모습 둘 중 하나였습니다.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15세기 내내 이탈리아에서 그려지던 주제는 여전히 신약과 구약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보티첼리가 비너스를 그것도 실물 크기의 누드로 그린 것은 기독교적 주제로부터의 이탈과 아름다운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을 미술사에 제시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이후 사라졌던 매혹적인 여성의 몸이 복권된 것이죠. 이후 조르존의 티치아노뿐만 아니라 숱한 화가들이 앞다투어 여성의 벗은 몸을 화폭에 옮기게 되고요. 또한 티치아노나 알렉산드르 캬바넬, 윌리엄 부그로는 보티첼리보다 훨씬 대담하게 물에서 태어나는 비너스의 에로틱한 면모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보티첼리의 그림은 이 모든 그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제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는 여전히 중세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신은 고대 그리스의 정숙한 비너스, 그러니까 베누스 푸디카. 이건 뭐냐면은 부끄러워하면서 몸을 가리는 자세를 말해요. 이런 유형에 따라서 그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선 목과 허리, 다리, 팔이 길게 느려떨어져 있고 어깨는 상당히 좁고 둥글죠. 어깨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깨가 너무 갑자기 푹 내려옵니다. 이렇게 푹 내려오면서 몸의 곡선을 더 우아하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는 14세기에 유럽 전역에 퍼졌던 국제 고딕 양식의 흔적입니다. 작은 얼굴에 몸은 길게 해서 우아함을 강조하던 양식이죠. 두 번째로는 중세 금 세공술에서처럼 윤곽선을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마치 배경을 먼저 그리고 형체를 따로 그려서 오려 붙인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비너스와 계절의 여신의 발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조갑이나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물이 배경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배경에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는 좁은 장소에 서너 그루만 빽빽하게 일직선으로 서 있어서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른쪽 뒤로 펼쳐진 해안선도 어색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죠. 안쪽의 나무, 저 안쪽에 그려져 있는 나무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작게 그려진 것에 비하면 공간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400년대 전반기에 브루넬레스키, 마사치오, 알베르티가 원근법을 발명하고 실천하고 이론화한 이래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던 원근법이 사실 이 그림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티첼리는 통일된 공간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파도나 혹은 거품도 보세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규칙적인 무늬 혹은 패턴처럼 보이지 않나요? 머리카락 하나하나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던 바람이 나뭇잎이나 파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기이하게 보이죠. 조각 위의 그림자를 보면 빛이 오른쪽에서 오는 것 같긴 한데 빛의 진원지는 불확실하고 그림은 전체가 다 환합니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제가 처음에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혹시 어렴풋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르네상스 이후 화가들은 현실의 환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겠다 라는 야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보티첼리는 우리에게 꿈의 공간 혹은 태고의 신화를 펼쳐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르네 위그가 말하듯이 그 세계는 아침같이 상쾌한 부드러운 빛의 세계이고 이제 시작된 봄의 시간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의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꽃으로 막 피어나는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계절 혹은 봄과 관련된 인물이고 이제 긴 겨울의 잠에서 깨어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시간을 그린 것이죠. 우리도 어둠과 추위, 상처를 딛고 꽃과 바람, 빛을 맞이하러 나갈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